그 신은수 회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그 입춘도 지나고 완전히 봄 기운이 일단 완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운 시장은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화가 되면서 운임이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국면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시장은 그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가스값이 굉장히 폭등을 해서 현재 이제 가스값으로 전체 국민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값은 다시 이제 100불이 오르겠다, 오일 값은 그렇게 이제 예상되고 있어서 에너지가 이제 비싼 시대, 그리고 현장 해운은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해운이 운임이 떨어지는 상황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LNG 선이라든지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안 좋았던 시장이 수주를 많이 해놓아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제 시장, 이런 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이런 가운데 2023년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의 압력 이런 걸로 전체 한 해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114강을 해주시는 이만승 감독은 싱가포르 해운과 LNG 운송이라는 주제로 LNG하고 이제 그 해운 시장의 싱가포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종길 교수님은 일본 해운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일본은 이제 해운과 조선의 클러스터가 이제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선주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임대를 직접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퍼레이션하고 오너십하고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특히 불황기에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그 일본의 특히 선주업에 대해서 오늘 한종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특히 해운이 또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 시적절한 강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웨더를 꺼야 되지. 물론 전기를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안영집 전 그 싱가포르 대사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님도 오늘 들어오셔서 이만성 그 감독이 발표한 다음에 좀 싱가포르 해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필수 박사님 지금 준비되셨나요, 박사님? 예, 정필수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박사님? 박사님? 지금 마이크를 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축성.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좀 하다가 중간에 되시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성 감독님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봐서 저 컴퓨터 사정이 나아지면 정필수 박사님 또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성 감독은 뭐 사실은 제가 목포향대학 교수할 때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우리 또 한국 해운의 주역으로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성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면 공유해 주세요. 뭐 화면 네. 준비하셨죠? 네, 지금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예, 좋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 EPS라는 회사에서 LNG 벙커링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만승 감독이라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입사를 했고요. 입사한 이후로는 LNG 벙커링, 23척의 LNG 벙커, 추진선의 LNG 벙커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포해양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때 교수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에 들어가서 승선 생활을 7년 정도 했고요.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에 갑자기 배가 들어갔을 때 국기가 없어서 국기를 제가 녹색 페인트와 흰색 페인트를 가지고 국기를 그렸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지마린으로 바뀐 한진 SM이라는 회사에서 육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실습선 하누리호가 일본의 코요마루호라는 자동차선이었는데요. 그 자동차선을 수입, 통관, 그리고 개조를 해서 실습선을 인도를 했던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내양 컨테이너선의 중고선 도입부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폐선을 하게 돼서 중국의 폐선장까지 인도를 하게 됐던 기억이 있고요.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눈앞에서 한진해운 배 2척이 사고가 나는 현장에 있어서 사고 처리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트선 그리고 다이내믹 포지션 2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래로 선박 관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필리핀 한진중공업 조선소에 가서 조선소 내에서 선박 이동을 맡게 되는 도크마스터라는 업무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메가패션호라는 선박을 가지고 그 중국에서 블럭을 가지고 왔을 때 저 메가패션호라는 선박이 자망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앵커리지에서 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그 블럭이 떠서 저 블럭을 도크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일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KCSM에 가서 대우조선에서 LNG 벙커링 선박을 가지고 가스 시운전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H라인에 갔다가 작년 7월부터 싱가포르 EPS라는 회사에서 선박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PS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창업주인 세미오퍼께서 만드셨던 회사고,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인 이다노퍼라는 분께서 싱가포르에 1989년에 오게 돼서 싱가포르에서 탱커 퍼시픽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 이후로 지금 2000년에 100척, 그리고 지금은 한 200척의 선박을 선주로서 있고, 지금 신조선은 약 80여 척의 신조선이 있습니다. 지금 6,000명의 선원들과 육상 인력까지 6,000명의 인원이 있고요. 60여 년의 역사가 있고 전 세계에 6개의 오피스가 있습니다. 2천만 톤의 매니지를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 선박들이 4,000회의 선박 입출항을 하고 있고 200만 TU의 컨테이너를 나르고 있고 2,600만 톤의 드라이카고 2,300만 톤의 오일과 18만 대의 자동차를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핵심 가치는 약속, 존중, 무결성, 팀워크이라는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국가에 관계없이 특히 선원들의 경우에는 국가에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과 ES 경영 중에 오늘은 환경과 소셜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LNG 벙커링에 대한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환경과 소셜에 가기 전에 윤리강령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법 위반이나 규칙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비관용의 정책으로
제로 톨러런스라는 비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비관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요, 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 하에 그린십 리사이클 폴리시라고 해서 홍콩 협약에 따라서 따르고 있고, 그리고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절대 재작년부터인가 그 석탄은 운송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대체 연료 선박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양공대와 함께 암모니아 벙커링도 준비를 하고 있고, 바이오 연료는 이미 테스트는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나 선박에서도 싱글 유즈,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보면 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LNG 대체 연료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CO2인데요. CO2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로테르담에 있는 밸류 마리타임이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CCUS,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최근에 개시를 하였습니다. 개념을 알아본다면 필트레이라는 어떤 유닛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 CO2 펌프가 CO2 배터리라는 그 어떤 이거는 컨셉인데, 저희는 탱크를 지금 개조를 해서 CO2를 뭐 포집을 하고 있고, 이 컨셉으로는 이 CO2를 이렇게 담아서 다시 이제 온실로 가서 그 식물들에게 CO2를 공급하는 컨셉으로 CO2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EPS에 와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선원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데요. 2020년부터 라이프 앳 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경 재배를 통해서 식물들을, 그러니까 야채와 채소들을 바로 이 배에서도 드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육상팀과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선박, 그리고 육상, 그리고 셰프님께서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고용이 돼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또 섹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랬던 부분이, 이 선원분들이 하루에 뭐 태양이 뜨는 사진을 올렸는데 오너분께서 직접 그 글을 보시고 뭐 예쁘다라든 뭐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육상팀과의 소셜 네트워크에 오너분께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또 호텔과 또 제휴가 돼서 그 휴가 중인 조리장들은 호텔에 가서 또 이렇게 그 레시피를 또 배우고 있고요. 또 저희가 셰프 한 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 셰프가 지난달에는 생선을 직접 해서 또 선원들께 좋은 건강한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부도 하고 있고, 모금, 자원봉사, 장학금 등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주는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로 저희 배 내부 실내의 사진들입니다. 실내 이 신조선에 가면 저도 처음 봤는데 디자인 감독이라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디자인 감독이신 분은 신조선의 저희 내부 인테리어만을 담당하시는 분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조개나 돌 사진은 실제로 방에서 나왔을 때 복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선원들 가족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불가리아에 아파트를 렌트를 해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직접 저희 오너분께서 찾아가셔서 응원도 해주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회사 소개를 잠깐 마치고요. 제가 맡고 있는 LNG 벙커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제가 이제 EPS에 가서 LNG 벙커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첫 번째로 제가 현장에 출장을 갔던 때에 50번째의 벙커링에 대한 사진이고요. 현재는 지금 또 새로운 항구 얀띠안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벙커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이 EPS사의 74번째 벙커링입니다. 저희 회사는 26척의 컨테이너, 그리고 13척의 벌크선, 그리고 200척 중에 10척의 LPG, 에탄 캐리어의 이중 연료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4척의 탱커가 LNG를 쓰고 있고 11척의 PCTC가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CMA와 MSC의 차터가 나가 있고, 벌크선은 BHP, 리오틴또, 또 LPG는 이키노르, 에탄은 중국의 STL이라는 곳에 차터가 나가 있고요. 또 참고로 저희는 또 LNG 분야에서 쿨코라는 LNG 12척의 회사의 지분을 약 49.9%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DMV 자료인데요. 작년에 222척의 LNG 추진선이 신조가 됐고, 2021년에는 240척이었고, 작년에는 222척의 신조선이 LNG 추진선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발주된 내역으로는 컨선과 자동차선은 약 74%가 LNG 추진이고요. 그 LNG 추진선은 지금 작년에 104척이 지금 이제 운항을 개시를 해서 현재 총 355척의 LNG 추진선이 운항 중에 있고, 현재 남아있는 발주 잔량은 약 521척으로 총 876척의 LNG 추진선이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메탄올은 총 82척 중에 35척이 작년에 신조가 됐고요. LPG 추진선은 149, 수소는 25척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LNG 벙커링선은 약 43척의 LNG 벙커링선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 슬라이드의 내용에 대한 DMV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 신조 계약 중에 약 30척은 대체 연료이고, 그 30척 중에 이제 17%가 LNG, 12%가 메탄올 추진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엔진 메이커인 만사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23년이니까 2023년 빨간색 LNG 추진선이 지금은 뭐 한 5% 정도이지만 2050년까지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지금 만사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연료가 약 50%가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LNG 벙커링 선박이 세계 곳곳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고요. 지도이고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 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오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에서는 저희 회사가 지금 3군데에서 수급을 받고 있고, 한국은 아직 준비 중에 있고, 미국은 지금 LNG 벙커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LNG 추진선에 대한 국제적인 자료나 어떤 가이드는 선박 건조에 관련된 설비, 장비 등에 관련된 IGF 코드, IGC 코드에서 나온 거고요. LNG선에 대한 IGC 코드에 대해서 나온 IGF 코드이고요. 그리고 성급협회 아이악스에서 나온 LNG 벙커링 가이드가 있고, 그 호수나 뭐 이런 LNG 성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스탠다드는 ISO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IAPH라는 단체, 국제
항만 단체에서는 LNG 벙커링 체크리스트를 개발을 해서 전 세계 대부분이 IAPH에서 나온 LNG 벙커링 체크리스트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 M사에서는 그 LNG 벙커링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미국 USCG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유일하게 싱가포르에서는 국가에서 법은 아니지만 테크니컬 레퍼런스라 해서 TR56으로 해서 LNG 벙커링에 대한 특별한 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SGMF라는 NGO 단체가 있는데요. 세계 147개의 회사들, 그리고 이 유류 회사들, 벙커링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성급 이런 회사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SGMF라는 곳에서 LNG 벙커링에 대한 가이던스를 약 20권 이상의 가이던을 만들고 있고 대부분의 벙커링에 관련된 회사들은 SGMF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고 이 SGMF라는 곳에서 9개 그룹을 통해서 이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이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4월에 이 9개 그룹 중에 1개의 그룹이 이 회의를 서울에서 하게 되는데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디자인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IGF 코드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LNG 추진선과 LNG 벙커링에 대해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를 시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어떤 사고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베이직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LNG 그 화물창, 그러니까 이 연료창의 레벨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달게 했고 그 다음 단계에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레벨이 이게 높아졌을 때에 알람을 올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을 했고요. 이 알람이 오는 이후에까지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급을 받게 되면 이 오버플로우 장치를 통해서 이 벙커링을 이렇게 셧다운할 수 있게 하는 세이프티 시스템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최종 그 사고가 나더라도 이 탱크나 어떤 사람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탱크 프로텍션 시스템이 있고 그 이후에는 사고의 비상 대응에 대한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벙커링 업체부터 그리고 추진선, 저희 같은 추진선박의 이 회사들까지 이 벙커링 시스템에서는 그 사이에 벙커링 선박과 추진선 그리고 이 연결하는 그 벙커링 트랜스퍼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벙커링 선박은 LNG 선이기 때문에 IGC 코드부터 해서 시그토 가이던스를 준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추진선 같은 경우는 IGF 코드부터 ISM 코드를 당연히 선박이니까 다 따라야 되고 벙커링 이 설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ISO 스탠다드를 따르고 벙커링 이 트랜스퍼 시스템과 추진선에 대해서는 이 SGMF 가이던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선박이 디자인될 때부터 실제적으로 LNG 벙커링을 할 때까지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선박에 실무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런 점들이 아쉽더라라고 해서 그 다음 신조선에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벙커링을 위해서 이 벙커링 선박과 추진 선박의 이 세세한 적합성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호수 사이즈부터 예를 들면 이 선박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접안을 해야 될지 스탑 오른쪽으로 접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벙커링 중에
이 기화되는 가스에 대한 컨트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화물 온도는 얼마로 규정을 해야 될지 이런 일들을 벙커링 업체와 그리고 저희와 약 뭐 한 2, 3주 많게는 뭐 2~3달 전부터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실무에 가이드를 만들고 JPO라는 어떤 이 또 하나의 책자를 만든 이후에 또 선박과의 선원들과의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벙커링을 수행을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LNG 벙커링이라는 게 선박과 선박 간의 일이기도 하지만 앵커리지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 작업 중에 하게 되는데요. 이 벙커링 선박과 당연히 추진 선박 간의 각각의 또 어떤 이 직무에 따른 전문 지식이 달라지겠지만 그 터미널을 관장하는 터미널 그리고 이 LNG 벙커링과는 관련이 없지만 화물과 관련이 있는 화물 업체들, 화물 관리자들 그리고 지나가는 그 터미널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LNG 벙커링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직무별로 요구되어지는 지식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회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LNG 벙커링을 하고 있구나 정도의 부분만 알면 되지만 이 파란색이나 주황색 이렇게 녹색으로 가는 각각의 어떤 직무들에 대해서는 이해만 해도 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안전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총괄 책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LNG 벙커링이 저는 10-10으로만 주로 하고 있고요. 신조선이 나올 때 배가 최초에 나올 때는 트럭으로 주로 받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운항 중에 있는 선박도 트럭으로 받는 선박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설비를 통해서도 받고 있고 ISO 탱크로도 받고 있는 벙커링을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LNG 벙커링은 실무에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마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벙커링 선박이 추진 선박이 뭐 묘박지에서 하게 되면 앵커리지에 있을 때 아니면 부두에서 하게 되면 부두에 접안을 하고 있으면 벙커링 선박이 접근을 시작을 하고요. 접근을 한 다음에 각종 라인들, 호스들 그리고 이 호스들을 연결하고 있고 이 작은 라인들은 이 배가 혹시나 떨어졌을 때 이 호스를 자동으로 끊어주는 VSD라는 라인이고요. 그 철판이 이 LNG가 마이너스 160도의 화물이기 때문에 이 화물이 철판에 닿게 되면 바로 이렇게 취성 파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워터 커튼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연결을 한 이후에는 이 LNG가 약 맥스 최대한 7바까지 이렇게 7바의 압력으로 LNG를 받게 되는데요. 그 7바가 됐을 때 누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7바의 질소를 가지고 이렇게 비눗방울을 통해서 누설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설 테스트를 한 후에는 이 화물이 얼마나 이송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탱크 레이더 설비가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탱크 레이더를 통해서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얼마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의 차액을 저희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상시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 작동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EST라는 장비를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60도를 바로 받게 되면 탱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2세제곱, 2세제곱에서 5세제곱 정도의 LNG 시간당 2큐빅에서 3큐빅 정도의 LNG를 흘려서 LNG 호수와 저희 설비들, 파이프라인들이 마이너스 110도까지 내려가게끔 한 이후에 그걸 저희는 이제 벙커 호수와 라인 쿨다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시간에서 90분 정도의 쿨다운을 한 이후에는 LNG를 저희 연료 탱크에 약 500큐빅에서 1000큐빅 시간당 500에서 1000큐빅 정도의 속도로 저희가 화물을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 호수 안에 남아있는 이 잔액을 어느 쪽으로 흘려보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이후에 질소를 가지고 가압을 해서 호수에 남아있는 잔액을 드레인을 하고 호수 내부에 있는 이 가스를 치환을 한 다음에 호수를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분리하기 전에 이 호수에서는 호수가 얼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쏴서 디아이싱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 사진은 LNG 벙커링을 하고 있는 항공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빨간 줄을 통해서 벙커링을 하고 있을 때 이 빨간 선 안에는 작업에 투입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수많은 파이프들이 한쪽은 엔진으로 가고 한쪽은 발전기 쪽으로 가고 한쪽은 수급받고 이런 파이프들 라인이고요. 이 한쪽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는 LNG 벙커링 선박, 왼쪽에는 LNG 추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호수를 이 호수 새들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호수를 안전하게 앉힌 다음에 이 각종 QCDC나 어떤 리듀서나 이런 설비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에는 크레인으로 호수를 잡아서 호수만 연결해 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 어떤 선박들은 호수 붐, LNG 붐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크레인이 달려있는, 호수에 달려있는 상태로 붐의 형태로 LNG 벙커링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워터 커튼을 옆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워터 커튼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호수가 연결됐을 때 저희 이렇게 연결하는 곳이 매니폴드라는 곳으로 저희가 칭하는데요. 이 매니폴드에 이 매니폴드 끝단부터 저 파란색의 원이 있는 게 QCDC라는 장치입니다. QCDC라는 장치가 퀵 커넥션, 퀵 디스커넥션인데 이 장치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 내부에 있는 밸브가 또 있어서 이 밸브가 열림과 그러니까 이 QCDC가 열림과 동시에 내부에 있는 가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밸브가 잠겨 있고요. 이 IGF 코드에 따르면 이 QCDC로 연결을 하는 것만이 지금은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이제 LNG를 추진선이 받게 되면 LNG 탱크에서부터 저희가 주로 메인 엔진과 추진을 하는 메인 엔진과 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와 보일러 세 개의 대표적인 장치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사용이 가는 그림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이 LNG의 액을 사용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 노란색은 가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발전기와 보일러는 차가운 가스를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메인 엔진 같은 경우는 액을 펌프에서 베이퍼라이저 유닛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서 베이퍼라이징을 통해서 기화를 통해서 300바 그러니까 엔진에 따라서 MEGI 엔진은 300바, XDF는
뭐 16바 정도의 고압의 고온의 가스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는 가스만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탱크 안에서 뽑아낼 때는 메인 엔진은 액을 뽑아내고 발전기와 보일러는 가스를 뽑아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청정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청정 연료를 사용을 하는 와중에 몇 가지 저희가 맞닥뜨린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는 마이너스 160도 정도의 화물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60도이지만 이 화물이 어느 나라의 화물이냐,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60도에서 마이너스 155도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뭐 마이너스 155도나 160도나 비슷비슷하겠지만 LNG의 운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0.5도, 1도만으로도 따뜻해졌다, 차가워졌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인데요. 실무적으로 미국에서 화물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1도 내외의 온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 정도의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추진선에서는 이 온도랑 압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온도가 차가운 온도를 받아야 되는데 따뜻한 온도의 LNG를 받게 되면 이 기화를 하게 되는 성질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63도의 화물을 가만히 두면 0.89도 가만히 놔뒀을 때 어떤 포화 증기압은 0.9바밖에 안 되지만 마이너스 154도의 화물을 받게 되면 1.8바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 화물을 이 LNG를 받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LNG 이 가스를 소모를 해야 안정적인 상태로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화물 이 운항 중에 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추진선들이 갖고 있는 건 발전기와 보일러인데 실무적으로는 발전기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보일러를 통해서 가스를 쓰게 되면 그냥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LNG, 그러니까 이 추진선이 컨테이너처럼 정기적으로 어느 항구를 들어가게 되면 계획에 따라서 벙커링을 할 수가 있지만 부정기선인 탱커인 경우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받을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LNG를 못 받게 되고 이 화물이 너무 적어지면 이 탱크 안의 온도가 마이너스 130도가 되어야 마이너스 160도짜리 화물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마이너스 10도가 됐거나 플러스 10도까지 올라가면 LNG 벙커링을 하게 될 때 벙커링을 받기 전에 최대 3일 정도의 LNG 탱크를 쿨다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NG 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를 운항 중에 벙커링을 위해서 3일 정도의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운항을 하는 입장에서는 LNG 화물이 그러니까 이 LNG 이 연료가 얼마나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메탄 넘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자동차에 보면은 옥탄가의 개념입니다. 이 LNG의 성분이 얼마나 메탄과 에탄, 프로판 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메탄가가 바뀌는데요. 이 메탄가에 따라서 이 발전기나 주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가스만을 쓰게 되면 주로 기화가 되는 거는 메탄만 기화가 되기 때문에 항해 중에 발전기만 계속 쓰게 되면 메탄가는 점점점 내려가게 되고 저희가 화물을 받았을 때
뭐 예를 들면 발전기가 메탄가가 72 리미트인데 저희가 뭐 73짜리 메탄 넘버를 받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제한치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NG 벙커링 선박과 LNG 추진 선박들이 맞춰서 이렇게 LNG 벙커링 배가 먼저 나오거나 추진선이 먼저 나오지 않고 같이 개발이 됐고 그 기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추진 선박의 매니폴드는 뭐 크기가 12인치, 8인치, 6인치 굉장히 다양하고요. 벙커링 선박도 8인치, 6인치, 10인치. 그러면 호수는 또 어떨 때는 4인치, 6인치, 8인치가 있게 되면 이 QCDC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리듀서를 어떤 크기로 해야 되는지, 또 QCDC에는 세계적으로 3개의 대표적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끼리는 서로 호환이 되는지, 호환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 세 회사들이 만나서 다시 이 신제품부터는 서로 호환을 잘 해보자. 뭐 이런 류의 또 회의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 아래 보면은 QCDC 이후에 또 어떤 클로우라는 회사는 크라이오 FC라는 또 하나의 QCDC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개발은 되고 있지만 이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벙커링 회사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안 맞게 되면은 이 IGF 코드에 맞지는 않지만 프렌지와 프렌지끼리만 뭐 연결을 합시다. 뭐 이런 식의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호수가 다양한데 이 세드 이 호수를 받치고 있는 세들의 높이가 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야 호수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선박들을 만들었다 보니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개조를 해서 호수의 높이에 따라서 이 새들의 높이를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다 보니 이 클로우라는 회사에서는 그러면 클로우사에서 이 새들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저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제품을 받았던 내용을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잠시만요. 또 하나는 특히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은 뭐 항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개에서 심지어는 20개까지의 항구를 돌아다니는데요. 이 벙커링을 하다 보면 이 가스 확산 분석에 따라서 세이프티 존이라는 안전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이 안전구역에 대한 규정이 출입을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비방폭,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방폭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도 비방폭 카메라를 써야 되고 라이트도 비방폭 라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벙커링을 하고 있는데 안전구역 내에 예를 들어 냉동 컨테이너는 뭐 아직까지는 비방폭 냉동 컨테이너가 없는데 이 냉동 컨테이너를 안전구역 내에 설치를 이 화물을 이렇게 선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터미널은 이 안전구역이 여기까지이고 어떤 터미널은 안전구역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플래너들과 용선주의 플래너들과 각각의 터미널들과 벙커링 선박들, 추진 선박들 간에 이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또 다른 항구에 가게 되면 그 전에 벙커링을 선적을 하는 플래너들에게 여기의 규정은 여기까지 냉동 컨테이너를 실으면 안 됩니다. 라는 정보를 지속적으로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런 회의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뭐 지난달에 저희가 미국에서 이런 회의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회의를 할 때 보니까 벙커링 업체, 그리고 용선주, 그리고 저희 추진 선박 선주, 그리고 성급, 그리고 USCG, 그리고 소방서 뭐 이런 한 30명 정도의
인원들이 모여서 이틀 동안의 회의를 통해서 한 터미널의 세이프티 존에 대해서 몇 미터로 할지 어떻게 규정을 할지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규정들이 나오고요. 그 규정들이 나오면 또 저희는 이 라인에 이 컨테이너 이 라인에 있는 이 전 그리고 이 이후의 플래너들에게도 이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선박은 카캐리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벙커링 배들이 접안을 했을 때 이 앞쪽에 보시면은 라인들을 이렇게 앞쪽, 뒤쪽으로 해서 최대 4가닥에서 뭐 10가닥 정도씩을 잡게 되는데 이 라인을 잡게 되는 곳이 저희가 뭐 비트라는 이 설비가 있는데 이 비트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벙커링을 하는 중에 몇 노트까지의 바람이 불면 이 배가 안전하게 벙커링을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카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가 있는 곳이 높거나 멀거나 하기 때문에 최근 신조선에 대해서는 이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이 비트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개조 그러니까 개발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서 신조선에 적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요. 뭐 한 가지 예로 미국의 상선법에 따르면 1920년 상선법에 따르면 27조의 연합무역법 카보타지 로우에 보면 존 액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75%의 지분이 있어야 되고요. 미국에 건조를 해야 되고 75%의 시민이 타야 되고 미국 국적의 선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직업의 창출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내 화물을 받지 못하고 멕시코로 수출을 하고 멕시코에서 또 수입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또 역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벙커링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 벙커링 배가 미국산이 아니더라도 벙커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벙커링을 하는 와중에 미국 이 기화되는 가스를 추진선에서 받게 되면 이게 또 자국 내에 이 연합무역법에 걸리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벙커링을 하고 있는 배들의 뉴스를 보면 존 액트가 적용된 벙커 바지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2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중국에서 지금 벙커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 있는 터미널에서는 벙커링 중에 위성통신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뭐 메일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긴급하게 다르게 뭐 노트북과 와이파이를 올려서 하는 뭐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잠시 요 비디오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로 LNG 운반선이 들어옵니다. 운반선은 마무리 공정이 한창인 다른 선박으로 다다가 멈춰섭니다. 기술자들은 두 선박 사이에 관을 연결하고 백화천년 LNG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에서 백화천년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은 화물창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조한 선박을 평택과 삼척 등 국내 LNG 터미널까지 이동해 가스를 공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증발가스 처리 기술 덕분에 조선소 안에서도 LNG 선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 운반선을 수주하고 건조한 경험을 가진 조선소로서 이번 선박 대 선박 LNG 선적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LNG 가스 기술력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LNG를 선적하는 10-10 벙커링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국내 LNG 벙커링 사업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최대 하루가 걸리던 이동 시간이 줄고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항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LNG 터미널 혼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납기 지연을 사전에 방지해
해외 선지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물 마시려고 하고 있던 사람이 저입니다. 잠시만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저희 이제 국내와 아시아 쪽의 벙커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LNG 벙커링 선박인데 그때 당시는 LNG 벙커링이라고 말을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에 아시아 최초의 LNG 벙커링 선박이 운항한다고 했습니다. 왼쪽은 국내고요. 그 이후에 일본에서 LNG 벙커링을 첫 번째로 수행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20년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던 부분이 11월 26일에 대우조선에서 벙커링 선박의 거의 벙커링의 업무인데 벙커링이라고 말을 못했더고요. 10-10 화물 이송으로 그때는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H라인에서 포스코 LNG 추진선의 해외 운항을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오른쪽에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LNG 벙커링 최초로 했고 말레이시아도 LNG 벙커링을 최초로 했고요. 상해에서도 LNG 벙커링을 최초로 했고요. 2022년 6월에 국내 최초 LNG 벙커링을 수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 목포에서 하려고 했으나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3만 큐빅급의 LNG 중형 LNG 선이 LNG 벙커링 선으로 컨버전 돼서 LNG 벙커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저희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뉴스인데요. 2020년 11월 26일에 이때 당시에 대운조선과 한국성급 그리고 KCSM의 노력으로 조선소 내의 화물 이송 그리고 조선소 그러니까 보통 LNG 선이 터미널에 들어가서 가스 시운전을 하는데 LNG 벙커링 배가 와서 가스 시운전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샀던 거지만 LNG 벙커링의 업무를 봤을 때는 LNG 벙커링의 어떤 모든 기술들을 그때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박 대 선박 간 LNG 실증 테스트라고 했지 LNG 벙커링이라고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법들이 두 가지의 큰 법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주 LNG 2호는 통영에서 제주 간 오가는 화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이었습니다. 해운법상 내양화물 운송으로 등록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500억 정도의 성가였기 때문에 국적취득부 나용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운법 안에 해운법 시행규칙 또 안에 내항 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적취득부 나용선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는 내양 운송 이 선박 연료 공급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내양화물 운송을 하는 선박은 선박 연료 공급업을 경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려면 내양화물 운송 사업을 말소를 하고 선박 연료 공급업을 등록을 하고 또 벙커링을 한 이후에는 내양화물 운송 사업을 다시 등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보시면은 2020년 11월 26일 날 테스트를 했지만 2020년 11월 27일에 이 고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며칠에 따라서 벙커링으로 하느냐 아니면 벙커링이지만 선박 간의 화물 이송으로만 뭐 뉴스에 내느냐 뭐 이런 해프닝까지도 있을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도 이 법이 끝나서 이제는 벙커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의 규제가 있었던 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별표에 보면은 그 2018년 4월에 개정이 됐을 때에도 천연가스 공급업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가 항목을 보면 그때 당시 연료 공급석 선체 둘레에 방충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가 항목에 해당하는 또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에 보면은 연료 공급선의 측면에 50% 이상의 방충제를 달아야 한다라는 법 때문에 또 막혀서 벙커링을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충제 개수를 뭐 몇 개로 이렇게 다시 낮추자 하는 걸가 이렇게 그러니까 개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서 LNG 벙커링의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미 다 다 개정이 돼서 벙커링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K사는 유럽에서 LNG 벙커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K사는 똑같은 K사는 쉘사의 벙커링 선박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P사는 쉘사의 벙커링 선박을 2023년 5월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LNG 벙커링, 그러니까 제주 LNG 2호는 겸용선이었고요. 이제는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 벙커링 전용선이 올해 나오게 되는데요. 블루웨이로라는 LNG 벙커링 전용선이 나오게 될 건데 그 K사로 가지 않고 선박 관리가 또 H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울산 LPG LNG 겸용터미널에 벙커링 터미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이제 올해부터 LNG 벙커링을 하게 될 거고 저희 회사도 이제 고객사로 돼서 이제 이 콜비에서 LNG 벙커링을 수급을 받게 될 건데요. 저희 나라의 한계는 이 배가 통영에서만 선적을 해와서 나올 수가 있는데 통영 터미널의 한계, 길이 한계로 인해서 블루웨이로가 7,500 큐빅급으로밖에 되지 않았고 그 7,500 큐빅으로는 한 번 실어 와서 여러 번 할 수 없고 한 번 실을 때마다 왕복을 해야 됩니다. 왕복을 한다는 건 입출항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이 선박에 대한 3일에 뭐 한 3, 4일의 소요 비용이 들어가고 또 터미널에 작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외항에서 벙커링을 못했는데 외항에서 벙커링을 수차례 한 이후로 터미널 안에서도 이 심옵스라는 게 터미널의 하역 작업을 할 때 벙커링을 하는 건데 이 고객 이 추진선 입장에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화물 작업을 할 때 심옵스 이 화물 작업 중에 벙커링을 받아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외항에서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 국내 최초의 LNG 추진선에 어떤 설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항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벙커링을 수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국내 올해 상반기 내에 이 화물 작업을 하면서 이 LNG 벙커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옵스 규정이 터미널과 그 또 항만청과 또 여러 가지의 단체들이 모여서 이 규정에 대해서 빨리 안전 확보를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벙커링을 수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LNG 벙커링에 대한 국내 경험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 회사에 있지만 국내 벙커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국내 저희 나라의 LNG 벙커링 산업에 이렇게 개선이 되고 저희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이것으로 LNG EPS사의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LNG 벙커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 감독님, 네, 감독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감독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아니 저 화면에 요게 우리 집이 뭔가 신호가 안 좋아서 깜빡깜빡 하는데 일단 좀 양해사항 구하고요. 여기 오늘 토론은
그 이제 뭐 안영립 뭐 대사님하고 제가 지대영 사장님 두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여기 들어와 계신 좀 많은 분들이 이 선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LNG 벙커링은 생소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액체 화물 중에 대표적인 게 크루드 오일이잖아요, 원유. 네네. 예, 이 크루드 오일 원유 운반선이 지금 많잖아요. 원유 운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끈적끈적한 걸 이제 액체로 받아들여 가지고 액체를 화물창에 넣어서 어떤 항구에 가져오면 여수에 가져온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장에다가 이제 그 상태 그대로 보내주면 되고, 그다음에 그 선박 연료유로서 이 크루드 오일에 나오는 것도 뭐 끈적끈적한 것을 그대로 배에다가 뭐 호스를 통해서 실어 넣어주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염이 되면 엄청나게 큰 재앙이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LNG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화물 자체가 액체인지 기체인지, 제가 알기로는 LNG는 기체 아니에요. 근데 운반할 때는 뭐 액체를 한다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성질이 어떤 건지 LNG란 것이 운송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하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은 이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로 이 LNG가 사용되고 그것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가스 스테이션에서 이제 기름 받듯이 그걸 설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지금 참석하신 분들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너무 기본 이 정보를 예, 드리지 네. 않고 너무 훅 들어왔나 본데요. 뭐 이렇게 환경 규제에 따라서 기존의 이렇게 전통적인 이 크루드 오일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환경 규제 때문에 대체 연료를 사용을 네. 하게끔 바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LNG 그리고 LPG 또 메탄올 뭐 암모니아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똑같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중동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 LNG도 중동, 뭐 호주, 미국, 러시아 이런 데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집에서 쓰는 LNG는 뭐 기체인 NG 가스인 거고요. 이 NG 가스가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화를 시킵니다. 액화를 시켜서 마이너스 160도 이하까지 액화를 시키면 이 가스가 600배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을 운송을 이 액화된 상태에서 LNG, 그러니까 액화된 상태에서 이 화물이 운송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액화된 이 LNG를 가지고 오면 저희 이제 일반 선박들이 LNG를 사용할 수 있게 LNG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LNG 추진선, 일반 선박의 엔진에 크루드 오일도 쓸 수 있고 엔진도 쓸 수 있고 이중 연료인데요. 그래서 이 LNG를 실을 수 있는 탱크를 또 하나 만들어서 그 탱크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LNG 터미널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배들이 트럭으로 받기에는 트럭이 너무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작은 선박이 LNG 벙커링 배가 또 다른 LNG 터미널에 들어가서 일부를 받아와서 저희 추진선 옆으로 와서 추진선에 또 액화된 상태에서 액화된 상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액화된 LNG 연료를 약 5천에서 6천 정도의 규모인데요. 5천에서 6천 큐빅 정도의 이 LNG 연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LNG 벙커링을 일반 선박이 할 때 액화된 상태 그대로 넘겨준다 그런 말씀이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잘 네. 알았습니다. 예, 이런 그 배경하에서 지대영 우리 사장님이 먼저 그 LNG 벙커링 관련된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영집 우리 대사님께서 일반적인 싱가포르 해운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랑브의 지대영입니다. 갑자기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그 신조선 하면서 요즘 LNG와 방가시 겸용 엔진으로 오다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방카링 업무를 오늘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참 그 이만승 감독님에게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첫째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뭐냐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엔진을 발주할 때는 방가시하고 LNG 겸용으로 이렇게 엔진을 오다를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방가시를 연료로 사용하다가 LNG로 교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쉽게 바로 될 수 있는 건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는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연료를 어느 걸 쓰느냐는 결국 이제 환경도 있지만은 선주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그 많은 비중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L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EPC 같은 경우에는 그 방가시하고 LNG를 선박에서 떼는 그 기준을 어떤 폴리시를 갖고 있는지 이게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벙커시와 뭐 이렇게 뭐 환경 규제가 추진선 이전에도 벙커시와 그다음에 뭐 이렇게 MGO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뭐 한 수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LNG 그러니까 한 가지 또 특별한 점은 LNG를 쓰고 있지만 LNG를 쓸 때에는 파일럿 퓨얼로 또 이렇게 MGO를 조금 써줘야 이게 폭발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는 그 나라의 환경 규제에 맞춰서 뭐 이렇게 연료율을 어떤 걸 쓸지 결정을 하고 그 바꾸는 와중에는 수시간이 걸린다는 게 있고요. 대신 이제 LNG를 쓸 때에는 이 항내에서는 이렇게 추종을 하는 게 조금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MGO를 엔진 쪽에는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선주회사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배들은 거의 다 차터가 나가 있기 때문에 뭐 CMA라든지 MSC 그리고 뭐 이렇게 이케노르 뭐 이런 쪽에서 실제 BHP나 뭐 이런 쪽에서 쓰고 있는데 어떤 뭐 비용도 비용이고 어떤 상징적인 부분도 상징적인 부분으로 환경 규제에 맞춰서 저희는 뭐 이렇게 청정 연료를 쓰고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도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건 약간 뭐 이 비용적인 부분은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그 뭐 CMA 같은 경우는 토탈 쪽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유럽에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이 용선주들이 이 서플라이어들과 직접 연락을 뭐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렇게 이 용선을 많이 하지 않은 용선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이 뭐 벙커 업체 분들과 연락을 해서 가격 조율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 귀한 손님이신데 우리 지금 회원이시기도 한 안영집 전 그 대사님께서 뭐 지금은 이제 벙커링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은 일반적인 그 싱가포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전까지 그 이만승 감독이신가요? 벙커링 관련한 뭐 구체적인 사진도 잘 보여주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그 해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서 느낀 소감은 뭐냐?
굉장히 그 메리타임 클러스터라고 그러나요? 그게 아주 잘 그 형성이 돼 있다. 그 생태계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여러 부문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서 서로 그 뭐랄까 추동을 하면서 발전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쇼핑이란 차원에서 보면 거기 있는 뭐 쇼핑 에이전시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뭐 그 중에는 우리 한국 분이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 브로커링,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차터 서비스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박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은 쉽 매니지먼트 서비스 하는 회사들을 저도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 자기가 선박 소유주는 아니지만 선박 소유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회사인데, 뭐 규모가 뭐 백몇십 척 뭐 이렇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회사들, 뭐 제가 가본 데는 이제 인도계들이 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아주 전문적이고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회사가 좀 많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느낌도 받았고, 항구와 관련해서는 그 항구 운영 같은 게 또 굉장히 그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 운영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벙커링 같은 것도 뭐 아주 뭐 세계적인 중심 지역이죠. 다 모든 배들이 운항하면서 그 싱가포르에 한 번씩 들려서 벙커링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제가 듣기는 우리나라 경우도 벙커링 시장을 좀 많이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나 여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거나 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시장을 좀 더 침투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해운 서비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로지스틱스 같은 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섬급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자체 성급 회사는 없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우리 한국 성급이 여러 번 와서 프로모션 하는데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성급이 조금 그 비즈니스를 넓힐 수 있도록 또 많이 했는데, 여러 나라 배들이 많이 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쉽 매니지먼트 서비스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그 성급 부분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업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리갈 서비스, 여러 가지 해양 분쟁이 생겼을 때 싱가포르에서 요즘 잘하고 있는 게 싱가포르 회사 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분쟁이 있을 때 그 회사 중재원에서 손쉽게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 우리 김 교수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도 회사법원 설립하는 문제가 지금 국회에 입법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것도 좀 설립이 돼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해운 그 생태계가 좀 구성이 돼야겠다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보험, 재보험 회사, 뭐 P&I 이런 것도 뭐 거기가 뭐 중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고, 쉽 파이낸싱 같은 것도 굉장히 뭐 거기 금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잘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현재 이제 싱가포르는 이전 그 이관희 총리가 한 얘기가 싱가포르 존재 이유는 항구에 있다.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적 입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운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싱가포르의 GDP의 7% 정도가 이 해운 클러스터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한다. 또 하고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MPA라고 하는 그 해운항만청, 거기 굉장히 효율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을 많이 봐왔고요. 그다음에 PSA라고 하죠. 거기 뭐 우리로 말하면 해운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부산 해운 회사 뭐 이런 그 회사가 이제 아주 뭐 그 전 세계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영업 실적을 보면 2021년 한 해만 해도 자기들이 처리한 컨테이너 그 규모가 3,700만 TEU더라고요. 2021년에는 3,720만, 작년 2022년에는 3,700만 TEU 이렇게 이제 처리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걸 매일로 하면은 매일 10만 TEU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적 화물이 굉장히 이제 그 큰 또 규모인데요. 싱가포르 내로 들어오는 배 그 화물의 85% 정도가 다시 환적해서 가는 그런 이제 화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오신 분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항구 앞에 그 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지어 서 있는 배를 보셨을 겁니다.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배가 저렇게 많이 줄 서 있는 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줄을 서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운용되는 것은 뭐 탄종파가 뭐 항구 또 파스르 판장 항구 이런 걸 하지만 이제 열심히 그 건설 거의 이제 건설 막바지라고 보는데요. 투아스 항구 제일 서쪽에 하는 게 완공이 되면 처리 능력이 6,500만 TEU가 됩니다. 그 건설 자체는 우리 현재 현대하고 대림 산업에서 이제 번갈아 그 윙 3개를 했고요. 마지막 하나 윙은 지금 아마 최종적으로 어디 결정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완공이 되면 아마 자기들로서는 단일 어떤 항구로서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기 상해 정도 다음 정도의 어떤 처리 능력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뭐 세계 1, 2, 3위 조선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싱가포르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알짜배기 조선사가 한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캐펠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샘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거기 근무할 때요.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서 그 오프쇼 이렇게 퍼실리티 그 주문을 냈는데 그때 우리나라 조선사하고 싱가포르가 붙었는데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우리 조선사 사람들도 와서 그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주를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샘코나 이런 데서 그걸 수주를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굉장히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높지만 자기들이 비용 면에서 보면 한국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노동자들을 주변에 있는 여러 동남아 국가들에서 데려와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그걸 낮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스페셜라이즈 돼 있는 게 오프쇼 퍼실리티에 굉장히 그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FPSO라고 그러나요? 그 부유식 생산 또 저장 또 그런 설비 그런 것을 굉장히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터그보트 같은 거, 또 파이프라인 이렇게 놓는 배 이런 것에 굉장히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그 여러 부문,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이면 조선산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하는 부분은 부가 서비스, 그리고 벙커링은 벙커링, 쉽 에이전시면 쉽 에이전시 이런 게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클러스터 그 능력이나 그 효율성 그리고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전 세계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 싱가포르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또는 그 벤치마크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노력해가지고 싱가포르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해운 그 클러스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대사님 우리가 따로 한번 시간 내서
또 강의 좀 듣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이라는 우리 안 대사님 번역한 책인데 이 책 보면 참 좋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싱가포르 해운 항만 조선 사정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더 초대했는데 권호인 지금 대표님이 PSA의 한국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정 잘 아시는데 좀 간단하게 좀 추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사님 말씀에 다 포함이 됐는데요. 저는 PSA 코리아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컨테이너 터미널 회사입니다. 싱가포르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각지에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한국하고 비교하면 싱가포르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 한국은 해운협회가 선주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쉬핑 어소시에이션, 여기에는 선사, 운항사, 선박관리, 대리점, 브로커, 선급, 해상보험, 벙커, 해상변호사, 선박금융, 신기술 창업사 등등이 통합되어 있는 협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가이니까 따로 이렇게 산업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모아놓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의 특징 하나는 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공개합니다. 테마색이 그렇고 싱가포르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100%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내용을 서로가 공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해운협회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는 선사, 운항사, 법률 하시는 분들, 도선사 이런 분들 다 통합해서 하나의 클러스터 간다는 말씀 대단히 시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1주제는 이걸로 마치고 2주제 또 흥미로우니까요. 우리 한종길 교수님 모셔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해양대학 나온 이제 항해사 출신이지만 또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해운 경영으로 박사학위 취득하셨고 거기서 일본에서도 또 연구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일본에 아주 정통하십니다. 그래서 일본 해운 특히 그중에 선주사 같은 부분 이런 좀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달라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종길 교수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